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에 4.15 총선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사전선거가 치러졌는데 이게 또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잠시 후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고요. 대기질도 청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는데요.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만큼 건조한 대기에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부니까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는 대부분 그친 가운데 경북 동해안과 제주도 산지에는 새벽까지 비나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또 어제 내린 비로 인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서요. 보행자 안전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옷차림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인해서 오늘 아침 기온 0도에서 8도로 쌀쌀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2도에서 21도까지 훌쩍 올라 포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 크니까 건강관리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4월 13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림 씨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네. 또 인터넷으로 이제 개강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확인해주고 늘 애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늘 주말에도 아이들과 잔소리하고 네. 애들 지긋지긋해하고. 그래요. 네. 오수진 변호사 어떠셨어요? 저희도 6살 첫째가 네. 바이러스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고 그러니까 둘째도 덩달아서 언제 끝나요? 바이러스 맞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빨리 끝났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그죠? 진짜, 진짜. 네. 박지훈 변호사 어떠셨어요? 전 사전 투표하면서 그러셨군요. 주말 동안 나들이 겸 예. 가족끼리 갔다 왔던 잘하셨네. 기억이 남네요. 네. 괜찮은 사람 잘 찍으셨죠? 잘 찍으셨어요. 제발 좀. 예, 지난 주말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슈들도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손석희 JTBC 사장과 소송을 벌였던 김웅 프리랜서 기자에게도 1,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죠. 근데 이게 USB하고 돈하고 맞바꾸면서 다른 사람을 내세우고 이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담임 선생님의 이 자녀 살인을 모의했던 공익중무원 출신의 강모 씨였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이 조주빈 씨는요, 이 김웅 씨와 함께 정치인과 손 사장 등의 이 비위를 제보하겠다고 1,500만 원을 이 김웅 씨에게 준비하라고 한 바 있었습니다. 네, 그랬었죠. 그럼 USB에 관련 의혹 내용이 좀 들어 있었나요? 네, 사실 그건 아니었고요. 이 손 사장의 비위 의혹 대신에 이 USB에는 정말 엉뚱한 사진과 영상만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조주빈 씨는요, 공익근무원 출신 강 씨에게 이 5GB USB에 이런 사진을 채워놓고 경기도의 한 지하철역에 보관하라고 했는데요. 이후에 이 가짜 USB에 비밀번호까지 걸어놓고 이 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한 뒤에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동안 잠적했다고 합니다. 이 채널A는 손 사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요.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예. 다음은 선거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선거를 했는데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 4.15 총선 사전투표 투표율이요. 정말 역대 최고치였던 26.69%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총선거인 4,400만 명 중에 이 1,174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요. 지난 2017년 대선보다 높았고요. 20대 총선 때의 2배가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19 때문에 투표를 저조할 줄 알았어요. 네. 저도 네. 사전 투표하러 갔었는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 그랬군요. 네. 그냥 돌아왔어요. 아, 너무 줄이 길어서 못 하신 거예요? 그럼요. 그 이유 때문이죠. 뭐 다른 이유는 없고. 그렇죠. 네. 그러면 실제로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의 투표율은 어땠나요? 네, 말씀드리면요. 이낙연, 황교안 총리 후보가 맞붙는 서울 종로는요, 34.5%, 이수진, 나경원이 경쟁 중인 서울 동작구는 29.5%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는데요. 그중에서 서울 종로구의 사전투표율이 34.56%를 기록해서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이게 소위 얘기하는 격전지가 더 높았네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럼 수도권은 어땠습니까? 네, 수도권에서는요, 서울 양천구, 서초구, 송파구, 경기 과천시, 양평군, 안양시 동안군, 그리고 성남시 분당구 등이 전체 사전투표율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 주말 이 사전투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다 이런 이슈였고요. 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도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참 많은 분들이 공급을 안정화시켜달라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12일 마스크 알림이 등 이제 공적 마스크 수량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르면요. 이제 서울 도심부 내에 있는 60%의 약국에서요. 마스크를 100장 이상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약국에서는 마스크 재고가 남아서 수량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스크 재고 여유가 좀 있으면 2장에서 한 5장 정도까지 늘려주면 어떨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 아니, 글쎄요. 저도 어제 네. 마스크 여유 있더라고요. 여유 줄 안 있어요? 섰길래 네네. 들어가서 2장 샀는데 잘하네.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요, 이런 마스크 오부제 폐지나 완화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왜냐면요, 특히 오는 19일이죠.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이 끝나면은 자기 방역을 위해서 이 마스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직은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확 수량을 늘릴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출래불사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네. 봄이 요즘 왔지만 딱 온 그래요. 것 같지 않다. 네, 지금이 정말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진정한 봄은 코로나19 사태가 좀 진정되고 난 이후에 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정말 그 개인의 일상도 바꿨지만 늘 저희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사회적인 현상이 정말 곳곳에서 변화가 일고 사회를 마비시키고 이렇습니다. 코로나19가 그렇죠. 네. 지금도 뭐 관련 뉴스로 시끌시끌하고요. 네, 그래서 네. 오늘 관련 뉴스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있었던 법적 분쟁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요? 네, 먼저 이 코로나19는요,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는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뭐 경제산업, 문화적으로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고용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국제노동기구는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일자리 2,500만 개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 2분기에는요, 전분기 대비 전 세계의 노동 시간이 6.7%나 감소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수치는요, 주 48시간 이 상근직 일자리가 1억 9,500만 개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충격이라고 합니다. 저건 그러면 바로 그거네. 고용 대란. 고용 대란? 아니면 취업 대란. 그렇죠. 네. 제 생각을 읽었어요? 취업하기도 너무 힘들고 아니, 황 기자가 일자리도 그랬으니까. 없어지고 하고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취업 바로 대란? 정답은 해고입니다. 해고. 해고 대란입니다. 해고예요? 네, 맞습니다. 어. 이 정부와 지자체들이 사실 기업 살리기와 뭐 가게 생계 유지를 때문에 재난지원금 투입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사실 고용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기업들의 버티기도 정말 힘든데 네. 이러기 때문에 처음에는 원래 무급 휴직이나 휴가 같은 걸로 좀 버티기를 했다가 이제는 정리해고, 권고사직을 받는 이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항공 관련 근로자들은 사실 최근 2달 동안 거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관계자의 말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3월 달부터 직원들의 90% 정도가 무급 휴가에 들어가고 있고 4월 달이 들어오고 나서 단 하루도 출근 못하는
네, 사실 가장 타격이 심했던 항공업계의 불황은요. 이제 네. 우리나라 최대 항공사죠. 이 대한항공마저 지금 무너뜨릴 위기인데요. 대한항공은 전체 직원 2만 명 중에 70%인 15,000명에 대해서 휴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월급은 사실 통상임금 수준까지는 정부 지원을 받아서 지원이 되는데 사실 임원들은 최고는 이 급여의 절반까지 다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공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네. 또 휴직을 늘리고 임금 반납하는 이런 방식으로 생존과의 어떻게 뭐 긴 싸움을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이게 고용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이건? 예, 한 시민단체가 여기에 관해서 좀 조사를 했는데요. 네. 고용 제보 유형 탑5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를 보시면요, 이 무급 휴가와 관련된 제보가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각종 불이익, 또 해고나 권고사직, 연차 사용 강요, 임금 삭감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이 월급을 받아 살아가야 하는 직장인이라면 사실 이 중에서 어느 하나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인데요. 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용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고용 문제는 유형별로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가 무급 휴가예요. 네. 무급 휴가를 가야 한다. 아, 참. 예. 매출이 감소되면서 참 어쩔 수 없게 또 직원들은 무급 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네. 이걸 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나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급 휴직 불가능합니다. 네. 사업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휴가를 줄 수가 없고요. 그런 경우는 사업자가 실시한다면 휴업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휴업 수당 없이 무급 휴직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이제 무급 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뭐 안 되는 거지만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맞아요.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되고 이러다가는 이제 무급 휴가가 아니라 정말 고용 조정을 통해서 누군가를 해고할 수밖에 없는 이 정도의 수준이 된다고 한다면 노사 간에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사업주가 지금의 그 경영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자발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 직장에서 생긴 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인데요. 어떤 불이익이냐 하면 급여의 일부를 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자, 특히나 이거 어떻게 해? 계약이 무기한으로 연기된 어린이집 교사들 중에서 이런 요구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은요, 어린이집 교사분의 인터뷰를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좀 분담하라는 차원에서 급여 일부를 돌려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거부했다가 직장도 있고 결정할 때 저한테도 불이익이 다시 올까봐. 아니, 곤란한데, 이런 고통 건. 분담 차원에서라는 말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코로나19로 사실 휴원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원아들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뭐 대비하자 뭐 이런 뜻인데 사실 보육노조가 이 무급 휴직을 강요받는 이런 교사들의 실태를 발표하자 정부는요, 이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엄정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월급을 줬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그런 꼼수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한 거죠. 이른바 이런 갑질 행태를 페이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페이백. 페이백이면 돈 가방? 그렇죠. 돈 가방 아니에요? 돌려받는 거? 페이백은 어디 뭐 저 카드사 카드 쓰고. 무슨, 맞아요. 네네. 서비스 할 때 쓰는 내용. 네네. 해서는 안 될 행동이긴 한데요. 급여를 나중에 돌려받는 거예요, 현금으로. 통장으로 주고 현금으로 일부를 돌려받는 형식이 페이백이라고 표현하고 결국은 급여 자체를 다 안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페이백은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졌나요? 이거는요, 사실 교사들이 자신의 급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에 원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고요. 네. 이게 안 되면 일부는 원장이 지정한 제3자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또는 뭐 계좌 이체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페이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 공공연하게 리턴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리턴. 무슨 뭐 누가 뭐 소위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거의 파트너십이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네네. 갑, 을이 있어. 네. 그럼 갑이 이쪽에다가 뭘 줘요. 이를테면 1,000만 원을 줬어. 알지? 리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페이백인데 영화 한 장면 같았어. 이게 보육원 같은 데서도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네. 원장들이 어떻게 보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건데요. 이거 당연히 좀 처벌 받아야죠. 네, 만약에 협박을 해서 이렇게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하면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하고 그럴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또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자체가 불법의 여지가 아주 큽니다. 네. 급여가 급여대로 가야 되는데 급여를 일부를 돌려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으니까 신고가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보육교사가 이런 걸 요구한 원장을 신고하면 회백에 응한 그럼 다른 보육교사도 처벌을 받고 뭐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사실상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피해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데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보육교사가 일을 쉬게 될 때 실업급여를 이제 받을 수가 네. 있잖아요. 네네. 이때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태의 이제 전제가 원래는 근로시간이 총 뭐 8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4시간 정도만 근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백이 된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그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기재돼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초과한 금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때 실제 근로시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 내 갑과 을 이게 언제나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에서 생긴 일 세 번째 유형 보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바로 해고인데요. 해고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이 코로나19 제보 중에 이 3월 첫째 주 해고나 권고사직과 관련된 제보 비율은 9%였지만요. 이 넷째 주 들어서 27%로 3배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차 강요나 그다음에는 무급휴직, 그다음에는 해고 순으로 이 약한 조치부터 좀 더 센 조치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여파를 받은 업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둘이 아닌데 제 주위에 보니까 사람의 노동력이 중심이 되는 그런 업종들이 피해가 많이 큰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뭐 사업주 입장에서 매출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도저히 임금을 지불할 수가 없다면 네. 이거 내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해고는 살인이다라고까지 맞아요. 얘기를 하는 정도니까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고할 수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예,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이 될 수가 없고요. 다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제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를 하면서 특히 철저하게 해고 예고 수당도 지급을 해야 되고 만약에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은 31분 이상의 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권고사직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권고사직은 어떻게 됩니까? 이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권고사직은 법률 용어는 아닌데 일단은 뭐 경영상 이유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직을 할 때 권고사직으로 한다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책임이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뭐 따를 필요는 없는 거고요. 법상으로 따를 필요가 없고 다만 권고사직서를 제출해가지고 자신이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권고사직 난 안 하겠다. 수락을 못하는 그렇죠.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영상 긴박한 이유 이런 것들이 아니고는 해고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권고사직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회사를 계속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 해고하고 권고사직 이런 거 이제 그 권고사직을 권유받았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막막하고 해고는 뭐 이거는 뭐 거의 사회와의 단절. 네. 이건 우리 가족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고 뭐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네. 이거 말고 연차를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임금 삭감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만약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업체가 자체적인 휴업을 했단 말이죠. 자체적으로 휴업했을 경우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자체적으로 휴업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휴업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근로자들이 접촉자도 없고 확진자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방역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아무래도 걱정이 되니 휴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휴업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휴업에 대한 판단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휴업 수당도 그냥 뭐 대충 지급하는 게 아니고 법상으로 봤을 때는 평균 임금의 70% 이상은 지급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70% 미만으로 지급한다면 노동위원회나 어떤 기관에 승인을 받은 후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 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 또 직장인들 이것만은 꼭 알고 계세요 하는 게 있으면 좀 짚어주시죠. 예, 현실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께 이런 조언이 어느 정도 의미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법적으로는 무급휴가, 뭐 이렇게 휴가계에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하면은 서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 같은 경우에도 사직서를 내버리시면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 사직서를 내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무급휴가계에 서명을 하라고 하는데 이거를 안 쓰면 내가 회사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면은 녹음이라도 꼭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만약에 회사 대표가 임금 삭감이나 권고사직을 요구를 했는데 수용하지 않아서 해고가 됐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뭐 안 된다면 소송을 통해서 구제도 가능한데 다만 실직자 되면 퇴직 전 임금 한 3개월 정도 임금의 6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받는 것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9개월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 한 기업에서 신입사원부터 중견 사원들까지 50여 명에게 전화로 바로 해고를 통보한 사례가 있어서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그 해고는요, 반드시 서면 통지에 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일단은 효력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근로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충분히 부당해고에도 해당합니다. 아까 부당해고 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 노동위원회가 제가 언뜻 스치어 지나간 거 맞습니까? 노동위원회 맞습니다. 기억력 좋아. 제가. 근로관계 관련돼서 노동위원회에서 일을 처리하는데요. 부당해고라든지 부당징계라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다시 판정을 해가지고 구제 명령을 내린다면 복직도 가능하고 또 사업주한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부당해고 당하신 분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구제 신청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알려주세요. 예,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일단 지방노동위원회 사이트를 확인하셔도 되는 건데요.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아니면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그 후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신청을 했는데 기각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중노위,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어요. 재심 청구가 가능하고요. 만약 거기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고가 아니고 부당징계가 아니라고 하면 그때는 행정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한파, 우리 노동자들도 정말 심각하게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내가 거느리고 있는 우리 직원들,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줄 돈이 없고 너무 지금 너무 장사가 안 되고 이러는 사업주들도 고통이 또 이만저만이 아니고 사업주나 또 노동자들 다들 지금 고생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전히 이와 관련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요, 4.15 이 총선 사전 투표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자가격리자에 관련된 겁니다. 땡땡 하러 가면 1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땡땡은 뭘까요? 투표겠죠. 자가격리 중이니까. 투표와 관련해서. 투표하러 아니 근데 가면? 투표하러 가면 어떻게 1년이 참정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뭐지? 네. 뭐 하러 내 갈까요? 걸리거든, 그게. 근데 또 자가격리 중이니까 이것도 참 애매하고요. 이거 참. 애매한 문제긴 한데 일단은 정답은 투표 맞습니다. 네, 투표 맞고요. 사실 이제 2월 26일이죠. 지난 2월 26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확진자가 1,000명을 딱 돌파한 날입니다. 이 날 이제 국회에서는 코로나 3법이란 것도 통과가 됐는데요. 이 법의 골자는요, 이 자가격리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는 겁니다. 네, 21대 국회의원 선거는요, 사실 대규모 감염병이 국내에 발생하고 그 기간 선거를 치르는 사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대부분 자가격리자는 이미 코로나19 감염됐을 가능성이 사실 상당하기 때문에 이들의 투표 과정 중에 추가로 발생하는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정장치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관건인데요. 선거 당일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시간 자가격리를 해제한 후에 투표를 하게 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권이냐 참정권이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정권도 중요하죠. 투표권도 국민의 한 권리인데. 근데 지금 시국이 좀 시기가 그렇잖아요. 자가격리 2주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이유가 그래도 감염자를 줄이기 위한 그런 방법인데 투표하러 가는 것도 좀 애매하고 저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갑자기 머리 아프네요. 왠지 답을 진짜. 다 하실 것 같아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 된 것 같아요 정말. 아니, 왜냐하면 또 사전투표를 하러 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 그때 사전투표했을 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저희 지역구, 저는 지역구 안 됐어요. 어디 나오셨어요? 출마하세요? 40분 정도 있었습니다. 40분 대기하셨구나. 오랫동안 40분 기다렸는데 했어요. 3층이 이제 투표소였는데 예. 정말 동네 한참 뒤에부터 예. 줄 서 있었는데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갈까? 그렇죠. 15일 날 할까 고민하다가 그렇죠. 네네. 줄 쓴 김에 했었고 그렇죠. 다들 근데 좀 밝은 느낌이었고 그래요? 그 네네. 1m 이상은 거리 두기를 하고 줄을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그래 결심했어 이러고 투표하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다들 네네. 밝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결심하신 분들이 먼저 좀 가셨군요. 네. 아니, 그런데 15일 이제 발표가 있었죠. 자가격리자 중에 증상이 없으면 투표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정부는요, 이 13일과 14일 양일간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투표 의향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자가격리자는요, 투표일인 15일 당일날 오후 5시 20분부터 오후 7시까지는 외출이 허용되고요. 투표 희망 자가격리자는요, 오후 6시까지 투표장에 도착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반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도보 또는 자차로만 이동이 가능하고요. 대중교통은 사용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자가격리자들이 그러면은 그 투표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거기서 이동은 어떻게 합니까? 네, 투표소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들은요, 일단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이동을 시작을 하고요. 자가격리자 투표에 참여하는 이 투표소에는요, 이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이제 자가격리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고 합니다. 또 자가격리자의 투표 과정을 이분들이 상세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자가격리돼 있는 분들도 정말 내가 일부러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자가격리하고 있는데 국가의 중체대한 일이잖아요. 투표라는 게. 그리고 네네. 내가 가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건 나의 권리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투표를 하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또 하고 있으니까 자가격리자들도 가서 소중한 한 표를 또 행사하시는군요. 네. 자, 이번에는 가족끼리 왜 이래? 라고 저희가 법률로 본 가족들의 그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입니다. 네, 가족끼리 왜 이래? 오늘은 양육비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양육비 관련해서 연예계에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예요. 굉장히 낯익은 얼굴이 또 등장을 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였던 김동성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네. 이 김 씨는요, 양육비 미지급 논란은 이혼 후에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이 전 부인이 제보를 하면서 좀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2018년 이혼한 뒤에 2019년 1월부터 두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한 명당 150만 원, 그러니까 매월 3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올해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등 계속해서 양육비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고작 1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럼 얼마 동안 도대체 제대로 주긴 줬대요? 그럼 1년 안에? 글쎄.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네. 이 내 엄마로서 또 갑자기 화가 납니다. 예. 어떻습니까? 네, 전 부인에 따르면요, 이혼 후에 김동성 씨가 이제 양육비 300만 원을 제대로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제대로 준 적은 한 6번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이제 뭐 사정이 안 좋다 어쩌다 하면서 이제 차일피일 미루는 식으로 양육비 지급을 미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총 밀린 양육비는 지금까지 얼마라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김동성 씨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요, 약 1,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지 않은 굉장히 큰 돈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
부인의 소송에 대해서 김동성 씨의 입장은 어때요? 네, 김동성 씨는요, 한 매체를 통해서 이제 3개월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은 네. 이 투병하고 있는 형의 병원비를 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런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고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탓에 수입이 없는 상황이지만 아빠로서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졌나요? 혹은 지고 있나요? 네, 사실 배드파더스 이 사이트에서는요, 양육비를 지급한 것이 확인이 되면은 바로 이거를 삭제를 합니다. 네, 실제로 김동성 씨의 경우에는요, 전 부인에게 이제 밀린 양육비 300만 원을 먼저 지급을 했고요. 이제 5월 25일까지 200만 원을 또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1,000만 원은 10달에 거쳐서 또 나눠내기로 했고요. 또 전 부인에게 매월 주기로 한 양육비 이제 매월 300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이것도 미루지 않고 내겠다. 이렇게 전 부인과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 양육비 문제를 세상에 알린다는 건 이건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마음고생이 좀 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 아빠들 그 공개를 한 다음에 양육비가 들어오고 뭐 이런 예들이 좀 왕왕 있어요?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한때 사실 이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뭐 좀 논란이 돼서 재판에까지 넘겨졌는데요. 사실 1심에서 공익성을 인정받아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양육비 미지급에 관한 회결률이 이 사이트 때문에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사이트에 등재하기 전에 사실 미지급자들에게 당신 이제 뭐 사이트에 등재가 될 거다 이렇게 사전 통보가 되는데 이 사전 통보만으로도 사실 해결된 사례가 약 250건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이혼하면 제일 고통받는 건 그 엄마 아빠는 본인들이 결정한 거지만 그렇죠. 아이들은 결정권이 없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피해를 보는 게 이 아이들입니다. 근데 양육권을 지급하지 않아서 이 아이들이 그 생계가 또 위험해진다면 이건 정말 부모로서 할 짓은 아닌데 주변에서 봐요. 제 아는 동생 같은 경우는 여자예요. 네. 근데 이혼을 하고 딸이 아빠가 키우게 됐어요. 딸을 아빠한테 보내게 됐는데 이 친구 입장에서는 한 6년째 계속 이렇게 양육비를 보내줬대요. 네. 보내줬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일을 스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양육비를 보내줘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조금 삭감을 했다고 얘기를 듣긴 들었거든요. 뭐 최근에는 이혼이 많이 좀 늘어난 만큼 이혼 양육비 관련해서 소송도 굉장히 늘어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특히나 뭐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는 생활이 정말 어려워서 그렇죠. 뭐 국가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양육비는요, 이혼을 했을 때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 일방이 의무입니다. 줘야 될 의무고 맞아요.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가의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라는 그 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은 그 한부모, 부모의 재산을 조사하기도 하고 돈이 있는데 안 주는지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강제 집행까지 도움을 주는 국가기관입니다. 근데 만약에 한시적으로 양육비가 너무 긴급하게 필요하다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말 그대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해서는 양육비 이행관리원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자녀 한 명당 최대 20만 원까지 6개월 동안 지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긴급한 사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로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이혼할 때 판결 조서라든지 아니면 양육비 관련된 양육비 부담 조서 이런 거를 갖고 신청을 해야 되고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2명의 자녀면 긴급으로 월 4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육비를 둘러싼 분쟁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가족끼리 왜 이래 양육비 청구 소송. 최근 한 재벌가의 이혼 소송이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혼외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왜 이래 양육비 청구 소송. 땡땡땡가 낳은 혼외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 과연 누구일까요? 상대가 나왔겠지 뭐. 낳는 거 상대가 낳나요? 상대가 몰래 낳은
뭐야? 이거는 뭐 내연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내연녀가 몰래 글자 수는 비슷했어요. 글자 수는 똑같았어요. 아, 예. 그래요? 아니에요? 비슷한 줄 알았는데. 봐요. 뜯으세요. 그냥 모르면 뜯으세요. 정답은 미혼모입니다. 예, 미혼모가 낳은 혼외 자녀 양육비 청구 사건입니다. 아. 자, 실감나는 사연소 미혼모 역할은 뭐 아이돌 스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태어난조차 모르는 파렴치한 남편 역할은 박재현 변호사님께서 당첨되셨습니다. 연기력이 너무 좋으셔서. 맞아요. 네. 너무 연기에 욕심을 내시더라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전 혼자 딸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딸을 키우기 위해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해서 이제 겨우 살만해지나 싶었는데 기가 막히게도 폐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아이고. 혼자 남게 될 딸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애 아빠를 찾아가 딸을 부탁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딸이 있다고? 참네. 이 내가 그게 내 딸인지 어떻게 믿어? 그때 뭐 유산했다면서 뭔 소리 하노? 내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당신 뭐라 그랬어? 네 아니야, 네 아니야. 그랬어 안 했어? 그래서 지우려고 할 게 뻔하니까 내가 몰래 낳았어. 아니 못 믿겠으면 친자 확인하던지. 아니 내가 내 자식이든 네 유산했다 해놓고 지금 와가 뭐 내보고 책임지라고? 이게 그래 뭐하지? 무슨 소리 하노? 사람이 버벅대면 뭔가 지은 죄가 있다는 뜻이야. 하도 의의가 없어서 그러는 기야. 당신 딸이야, 박지훈 당신 딸. 뭐라고? 아빠 노릇 못한 건 미안하지도 않아? 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양육비 전부 다 내놔. 싫다. 내가 왜? 말도 안 소리 하고 있나? 미워 죽겠어 진짜. 마땅히 애 아빠가 책임졌어야 할 과거의 양육비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모두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야. 혈압 오를 뻔했어. 아니, 근데 어디 땡겨. 네 맞냐? 그러니까. 이러고 나오는 거죠. 네 맞냐? 글쎄요. 실제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을 좀 더 들어볼까요? 예, 그 남녀가 교제를 했는데요.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한테 임신했다고 알리니까 자기는 그 출산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러면서 바로 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여자친구가 혼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한 8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 너무 이 아이를 혼자 기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양육비라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남자를 상대로 이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요. 남자는 이 소송에서 나는 내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나는 동의한 사실도 없고 내가 알지도 못했다라고 이제 잡아뗐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생부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전부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렇게 혼인의 중에 태어나지 않은 자를 혼외자라고 네. 표현합니다. 예, 혼외자. 혼외자는 바로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고 아버지로 인정받고 양육비를 받으려면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 양육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몰랐던 내 자식이라고 막 광분했잖아요. 네. 그러면 양육비 논하기 전에 친자 확인 요거 소송부터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네. 때는 누가 봐도 닮았는데 아니라고 막 우기기도 하고 닮았는데. 막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 DNA 검사를 금방 해서 금방 할 수가 맞아요.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머리라든지 상피, 구강 상피 생포를 가져가서 하면 빠르면 뭐 반나절 안에 결과가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친자 관계가 맞다고 뭐 99.9999% 나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친자 관계라고 확인이 됩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불과 1, 2일밖에 안 걸려요. 네.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남자가 생부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한 인지청구의 소송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드라마 보면요 몰래 이제 칫솔 훔쳐서 그래, 맞아. 가져가거나 머리카락을 머리카락 뽑아. 뽑고 막 그러잖아요. 머리카락 네. 한 올로는 안 되고요. 좀 많이 뽑아야 됩니다. 많이 뽑아야 돼요? 이 함부로 뽑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요? 생명 관련된 법률이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 검체를 가지고 와야지 되고 몰래 만약 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불법이 돼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남성이 거부할 땐 어떡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법원에서는 수검명령이라고 해서 이제 상대방 남성이 이 자녀의 생부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한 인지청구의소를 제기하면요. 남성에게 이제 수검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남성은 반드시 그 수검명령에 따라서 유전자 샘플, 머리카락이라든지 제출해서 그 기관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이걸 거부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재위반할 경우에는 뭐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이제 그 이행할 때까지
명령까지 강치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잘 가지는 않고요. 네. 수급 명령이 나오면 일단은 이것에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몰랐던 아이가 있더라도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또 예를 들자면 사망한 아이라고 할 경우에는 양육비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끼리 왜 이래 양육비 청구 소송. 자, 이번에 이야기 나눠볼 사건은 땡땡땡으로 사망한 아이의 과거 양육비입니다. 이 땡땡땡이 뭘까요? 땡땡땡. 이게 뭐 사망이면 뭔가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사고가 거 아니고? 있었겠죠. 네네. 아이가 그래서 사고로 사망한. 사고로 흔한 사망한 사고 뭘까요? 교통사고? 그렇죠. 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망한. 이 아이의 과거 양육비. 네. 자, 이번에도 더 실감나는 사연을 읽기 위해서 정말 욕을 부르는 전 남편 역할. 욕을 부르는 전 남편 역할. 왜 다들 긴장하고 계시죠? 네. 이재영 아나운서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기 워낙 잘해요. 잘하세요.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세요. 욕먹던데. 나쁜 네. 역할 잘하시고. 욕먹던데. 자식 잃은 엄마 역할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이혼한 후에 식당 일을 하면서 중학생 딸을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뭐? 10년 동안 코빼기 남비시다가 이제 와서 지수 사망보험금을 가져간다고? 지수한테 밥 한 끼 사준 적 있어? 옷 한 벌 사준 적 있어? 양육비 한 번 준 적 있냐고! 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흥분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수림아, 흥분하지 말고 들어봐. 얄미워. 이혼할 때 양육비 청구 포기한 게 누구야? 나야? 어머머. 수림이 너잖아. 그리고 나 지수 친권자로 인정한 건 누구야? 나야? 너잖아. 그때 군말 없이 하더니 왜 잔소리야? 진짜 미워 죽겠어. 10년 동안 연락이 두절됐다가 딸아이가 세상을 떠난 후에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에게 친권이 있다면서 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전 남편.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속에서는 천불이 납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망한 자녀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10년 동안 돌보지도 않았던 아빠라는 사람이 가져갔다. 네. 야, 이건 뭐. 실제 사건이에요, 이게. 이거 역시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중학생 자녀를 이제 홀로 두고 일을 하다가 이 자녀가 나중에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혼했던 남편은 뭐 입학금 물론 양육비도 한 푼도 주질 않았는데 보험이 있으니까 자기가 친부니까 보험금을 받으려고 나타났던 그 사건입니다. 그렇구나. 이 사건에서 남편은 아내가 이혼할 당시에 조정을 했는데 그때 아이의 양육비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건 청구권이 실효됐다라고 뻔뻔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결국 법원에서는 이 안타까운 엄마의 입장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정으로 정한 양육비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것이지 다시 새롭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권이 실효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에게도 양육비를 줘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죽은 후에도 청구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네요. 예,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지만 사실 그 권리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양육비에 대해서 합의를 했거나 아니면 판결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아직 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가 있고 사후에도 가능합니다. 보통 법에는 공소시효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는 뭐 소멸시효 이런 거 그렇죠. 없어요? 형사는 공소시효고 민사는 소멸시효입니다. 통상 10년인데요.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청구할 때부터 진행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 양육비도 지금부터 청구하면 지금부터 10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판결에 의해서 양육비가 이제 확정이 됐다고 한다면 그 10년이 지나가지고는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급 시기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판결에 의해서 소멸시효를 연장해 두어야 됩니다. 과거의 양육비 청구 사건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엔 어떤 건지. 자, 이번 사건은 손주를 양육하고 계시는 조부모님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양육비 청구 소송. 이혼한 자식 대신 기른 땡땡땡 양육비입니다. 이거는 뭐 손주겠죠? 네네. 조부모. 네. 바로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친손자. 친손자 그렇죠. 양육비입니다. 자, 또 실감나는 연기를 위해서 제가 황혼 육아를 하는 할머니 역할을 하고요. 이혼한 아들 역할은 박지은 변호사님이 제일 만만합니다. 네. 전 이혼한 아들 부부 대신 손녀를 맡아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돌이 막 지났을 때
제게 온 손녀를 15년 동안 금지옥엽 귀하게 키웠습니다. 저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손녀인데 운영하던 식당도 폐업 위기에 놓였고 이제 늙어서 다른 일 하기도 어려운데 앞으로 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아들에게 얘기했죠. 네 자식 너는 혼자 키우기 힘드니까네. 니도 이제 양육비 좀 보태라. 아이고 저 어머요 여태 말없다가 갑자기 양육비는 꼭 그런 얘기 왜 합니까? 혼자 먹고 살기도 많이 어려워요. 갑자기 양육비 어떻게 줍니까? 아니 니 그게 애미한테 할 소리가 니가 애는 나한테 맡겨놓고 너 여태 너 뭐하고 지냈어? 이제 애비너를 좀 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싫어? 뭐 여태 애비노를 못했는데 뭐 영원히 안 할랍니다 애비노. 니 내 자식 맞나? 맞아요. 너무 기가 막혀서 아들 부부를 상대로 15년 동안 손녀를 키운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손녀의 양육비를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아빠라는 사람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면 이건 뭐 도리 없어요. 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실제 사건인데요. 이 사건도 할아버지가 이혼한 아들 부부를 대신해서 17년간 손자를 키웠는데요. 정말 잘 키웠어요. 돈도 많이 들고 양육하고 이걸 아낌없이 하다가 본인 할아버지가 좀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나중에 양육비를 좀 내라고 부탁을 했고 근데 그 돈을 한 9천만 원 정도 하고 양육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 달라고 했던 소송입니다. 이건 좀 이기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 사건은 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으로 이제 확정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아들한테 용돈 좀 달라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손주를 기르신 그 노고에 대해서 보상조로 청구한 거잖아요. 그 아들에게는 3,500만 원, 그리고 전 며느리에게는 1,200만 원에 대해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고 다행히도 이 아들이 법원에서는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이의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다시 재판 판결을 받아야 되는 사안인데 결과적으로는 잘 조정이 되어서 그 금액으로 양육비 쪽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키울 때 목돈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양육비를 목돈으로 이렇게 청구 소송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양육비 자체가 아기 때부터 성년 될 때까지 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제일 많긴 한데 갑자기 뭐 교통사고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다면 상황이 변경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육비 추가 지급 또 일시금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입이 뭐 많이 줄었다든지 아니면 아예 돈이 없다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양육비는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돈이 없어서 내 여유 자금이 부족하다 이런 것으로는 이제 전혀 인정이 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전혀 없는 부모에게라도 가정법원에서는 30에서 50만 원 정도로 양육비를 인정하고 있고요. 서울 가정법원에서 제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가장 적은 금액이 53만 2천 원, 그리고 많은 금액은 260만 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지급돼야 되는 금원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착각하는 게 양육비는 사실은 뭐 형편이 좋으면 주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정해졌으면 의무가 되긴 한데 형편이 정말 안 좋아지거나 만약에 양육비를 많이 주기로 했는데 그걸 줄일 필요가 있다면 급여가 줄여서 변경 청구는 가능합니다. 또 반대로 이 양육비를 작게 줬는데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러면 좀 증액해달라고 청구도 좀 가능합니다. 만약에 양육비를 제때 못 주면 그걸 면접 교섭권이라고 그러나요? 왜 아이를 그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양육비 반대에 있는 게 면접 교섭권이에요. 양육하지 않는 이혼한 배우자 일방은 일정 부분 몇 번 이렇게 면접 교섭 자녀를 볼 수가 있는데 면접 교섭권은 양육비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죠. 돈도 안 주면서 아를 왜 보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 하긴 하는데 그 양육비 주는 거하고 면접교섭권 다른 권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는 어느 정도 법원에서 정해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입증 활동을 충분히 하지 못하더라도 양육비가 책정되는 경우는 많은데 이제 이 책정된 양육비를 받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제도라고 해서 채무자의 급여에서 그대로 지급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이행 명령 신청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시금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제 명령을 받았는데 30일 이내에 지급을 안 하면 또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30일의 범위 내에서 이행할 때까지 감치하도록 하는 재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네 번째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손주 맡기고 외면하는 땡땡에게 청구인데 뭔지 알겠죠? 네, 이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식이지 손주 그렇죠. 맡기고. 딸과 사위입니다. 좀 외가 쪽으로 가는구나 이거. 이번 사건 말씀드리기 전에 사연 속 사위 역할은 박지윤 변호사님 오늘 인기 최고입니다. 장모 역할은 제가 합니다.
전 맞벌이로 바쁜 딸 부부를 대신해서 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이혼을 하면서 손녀를 아예 제가 맡아서 키우게 됐죠. 딸과 사위는 각각 매달 30만 원의 양육비를 보내왔었는데 5년 후에 갑자기 양육비가 끊기게 됐습니다. 자네, 그 예인이 양육비는 왜 안 보내는 건가? 아유, 저도 이제 좀 가정도 좀 꾸려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예인이 뭐 언제까지 제가 얘 뒷바라지만 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 그게 말인가 방구인가? 어? 예인이 자네 딸이야. 어? 자네 딸 양육비를 자네가 안 주면 누가 주나? 예인을 제가 혼자 낳았습니까? 예인이 엄마랑 같이 그래가 낳은 거고 예인이 엄마가 돈을 잘 벌어요. 저보다 훨씬 잘 버니까 예인이 엄마한테 주라고 좀 하면 안 됩니까? 저도 좀 살아봅시다. 돈 많이 벌지 않나 요즘? 사위뿐만 아니라 딸도 와, 양육비를 못 주겠다고 합니다. 괘씸한 딸과 사위를 상대로 밀린 손녀의 양육비를 받아내고 싶은데 이거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아빠 좀 주세요. 네, 아빠. 그래. 저런 환경에서 예인아 잘 컸다. 이거 실제로 어떤 사건입니까? 네, 딸 부부 대신에 이제 외할머니가 외손녀를 계속 잘 키웠어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딸이 65만 원 정도씩 양육비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뭐 자기도 힘들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양육비 지급을 딱 끊었고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딸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독촉을 하면 더 이상 줄 수 없다. 이러면서 딸이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아예 연락이 두절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딸이 너무 괘씸해서 외할머니가 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제껏 밀린 양육비도 주고 또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청구를 했는데 결국 245만 원 못 낸 거하고 매달 50만 원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결국은 조부모도 양육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 판결이기도 하고 이게 자식들하고 계약을 한 것 같아요. 매월 키워줄 테니까 얼마씩 달라. 이런 계약서가 아마 좀 이 재판에 유리하게 끌어진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양육비 주기 싫어서 재산을 숨기고 이러는 사례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런 그렇죠. 경우는 어떡합니까? 재산 명시 제도가 있어요. 이 법원에 재산을 명시하라고 명령을 신청을 하면 그걸 받아들인다면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에 처분한 재산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 다음에 혹시나 빼돌리는 재산까지 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는 급여에서 바로 양육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 신청을 하시려면 판결문이나 조정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급여가 계속 들어온다는 것만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법을 좀 강화했다면서요? 아,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잠깐 감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줄 때 3번 이상 안 주거나 아니면 일시금으로 양육비를 주도록 이제 명령을 받았는데 한 달 30일 이상 이제 돈을 안 주고 있으면 그 구치소나 유치장에다가 감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감치를 명하는 재판에 따라서도 감치 집행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6개월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뭐 양육비 관련해서는 준다 안 준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한 책임이고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요즘에는 정말 양육비와 관련해서 그 조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봐주기 때문에 오늘 사례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2가지나 있었죠.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또 하나는 요즘에 달라진 이혼 풍경 중에 그런 게 있대요. 예전에는 내 자식 내가 키우겠다고 서로 막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결국은 끝에 가면은 네가 키워라. 맞아요. 이런 사례도 있다면서요. 맞아요. 서로. 네, 거의 양육권을 가지지 않겠다고 오히려 다퉈서. 아니, 이런데. 네, 그래서 양육 환경 조사라고 해서 그러면 그 자녀를 위해서 두 부부 중에 누가 키워야 될지 이걸 오히려 고민하는 그런 사건들이 변호사가 많습니다. 그런 게 가장 난감해요. 서로 안 키운다고 그러는데 애가 무슨 재판에 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양육비 관련돼서. 양육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참 당황스럽습니다. 많습니다, 좀. 네, 오늘 양육비 청구 소송, 가족끼리 왜 이래 이거 다루면서 가장 큰 피해자인 아이들. 이 아이들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계속 가실 건데. 계속 가요. 이제 자동차 할 건데? 자동차는 계속 하십니다. 같이 타고 가시죠. 알겠습니다. 자동차입니다. 네.
지난 4월 1일에 카라 출신의 강지영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네요. 드라마처럼 네. 귀가하다가. 예. 아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했는지 나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음주운전이 늘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줄었을 것 같으세요? 이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줄어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느라고 네. 저도 음주를 굉장히 자제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 집에서만 먹습니다. 그렇죠. 네, 집에서 아니, 먹지 근데 밖에서는 술도 안 차를 먹게 탈 일이 되고. 없어요. 아니 근데 지금 황 기자가 물어보는 거 보니까 이게 혹시 는 거? 늘었어요? 그래요? 반대 얘기예요? 설마. 네, 설마. 정답은 바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아 이거 왜 이래 정말? 이게 보시면요, 지난 1월 20일부터 사실 3월 20일까지 2달간의 음주 사고를 보시면요, 네. 지난해보다 22%나 증가를 했고요. 반면에 단속은 지난해보다 12.7%가 줄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이렇게 경찰이 단속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를 좀 악용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런 경찰들을 피해서 사실 음주를 마시고, 술을 마시고 계속해서 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운전자와 단속 경찰관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단속은 거의 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음주 측정할 때 후 하고 불잖아요. 이 방식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음주 감지기에서 여러 명이 각각 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코로나19가 전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경찰관도 그렇고 이제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에도 검문이 중단된 겁니다. 이런 걸 또 노리고 또 술 먹고 운전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음주 단속이 줄어들면서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음주운전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네. 방심이 부른 음주운전 사고, 역주행하다가 택시와 정면 충돌한 겁니다. 역주행을 했어요. 네. 관련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심하게 파손된 검은색 외제차가 보입니다. 사고가 난 도로에는 널려져 있는 부서진 차량 파편들이 이제 얼마나 큰 사고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완전 다 찌그러졌다. 네, 3월 13일이죠. 경기 부천시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역주행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정면 충돌한 건데요. 이 사고로 60대 택시 운전자가 끝내 숨졌고요.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자, 저 얼마나 끔찍한 사고입니까? 정면 충돌을 했어요. 충돌이잖아. 결국은 충돌이 아니고 충돌이잖아. 아무 잘못이 없었던 택시 기사는 사망을 하는 사고였습니다. 역주행을 한 건데 그것도 음주 상태로 역주행을 한 건데 저거 살인죄 아닙니까? 살인죄? 그렇죠. 도로에 흉기나 다름없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냥 일반 역주행이라고 본다면은 일방 통행 도로에서는 이게 지시 위반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의 이제 과실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네. 중앙선 침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에는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거나 그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역주행 자체는 생각보다 좀 처벌이 그렇게 아니, 높지 그런데요? 않아요. 저도- 문제가 있죠. 네, 저도 이거 놀랐는데요. 맞습니다. 아니 이게 마주온다 생각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무서워. 처벌이 좀 약하네요. 네. 네, 다음 사건은요. 네. 새 차입니다. 새 차. 새 차가 4대나 부서져서 2억 원의 손해를 본 사건입니다. 네. 2억 원이 손해를 봤는데 영상으로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네, 3월 10일 부산 동래구입니다. 빠르게 달려오던 차량이 주차된 차를 충돌했습니다. 들이받친 차량은요, 충격으로 인근 자동차 썬팅 업체로 돌진을 했고요. 사실 영업을 마친 상태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게 안에 있던 새 차 4대가 부서지는 등 피해액만 2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을 서성거리던 운전자를 검거했고요. 사고 직후에 측정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주차돼 있는 차량 들이받고 자진 신고 안 하고 그렇죠. 이런 경우 손해배상 좀 어떻게 그렇죠. 되죠? 음주운전입니다. 네.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보험의 혜택은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다만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잘못해서 자기 부담금을 물어줘야 돼요. 예컨대
만약 음주를 해서 대인이 피해를 발생시키면 300만 원을 자기가 내고 나머지 보험 혜택이 되고요. 네. 대물은 100만 원씩은 지금 자기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상향이 좀 돼요. 이게 이 법을 좀 바꿨는데요. 결국 지금 자기 부담금 한도가 1,000만 원하고 500만 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만약에 음주로 사고를 내가지고 상대한테 1,500만 원 만약에 손해를 입혔으면 1,500만 원 전부를 음주 운전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더 세져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음주운전이라는 게요. 이게 습관이더라고요. 습관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크게 혼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지 않으면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핸들을 잡더라고요. 네. 아주 혼구멍을 내주세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서워라. 이재용 MC님 무서워서 절대 못하겠다. 내줘야죠. 하면 안 되죠. 네. 이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사건 보시죠. 다음 사건은요. 음주 단속 피한 도주극입니다. 도망가 또. 이번엔 예. 도주극인데요. 네네.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흰색 승용차 한 대가요, 천안 시내를 질주하면서 도주극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속도로 도주하던 차량은요, 뒤쫓아오는 차들을 요리조리 피해서 좁은 골목길로 달아납니다. 어머, 왜 저래? 네. 진짜 위험한데요? 네, 그렇죠. 사람 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지난 7일입니다. 천안 서북구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 단속 현장을 앞두고 자신을 막아서는 경찰관을 들이받은 후에 벌인 도심 질주극입니다. 10분 동안 지속된 이 위험천만한 추격전은요. 네. 이 근처에 있던 견인차 3대가 도주 차량을 에워싸면서 결국 끝이 났습니다. 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따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봤더니 네. 이게 견인차 기사들이요 경찰을 치고 달아나는 모습을 보고 다 바로 같이 출동했군요. 도와주러 쫓아가서 이렇게 잡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도주를 한 거잖아요. 측정도 거부하고 네.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죠. 물론입니다. 이게 측정 거부 굉장히 처벌이 강한데요. 일단 네. 측정 거부하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막 물을 뿜어내거나 아니면 부는 신용만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측정 거부에 해당이 되는데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응할 뿐만 아니라 뭐 경찰관을 밀쳤다라든지 아니면 협박했을 경우에는 형법상의 공무집행 방해죄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다치게 한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치상으로도 적용이 되어서 처벌을 받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그 술 한 잔만 탁 해도 운전대 놓고 대리기사 불러서 갔는데 그렇죠. 네. 코로나19 이후에 야 요즘 단속 안 해. 그래. 이러면서 요거는 괜찮아 이러고 가요. 근데 본인도 죽고 본인 죽는 건 몰라. 본인이 했으니까. 네. 그렇지. 상대가 죽어요. 맞아. 상대가. 그거 너무 슬퍼요. 이건 안 된다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경찰은요, 요즘에는 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S자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S자형 단속이 뭐예요? 전 처음 들어보죠. 이렇게 가보게 하나 보다.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S자 단속은 사실 선별적 음주 단속의 한 종류인데요. 네. S자 형체로 이제 도로를 막고 여기를 잘 통과하면은 이 사람 뭐 괜찮구나. 음주 안 했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경찰의 음주 단속 현장입니다. 지금 S자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건데요. 안전고깔이 S자 형태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네. 일반 운전자는 경찰의 제지를 받지 않고 이렇게 무사히 하죠. 통과를 합니다. 네네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제 영상과 다르게 사실 S자를 통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고가를 넘어뜨리거나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좀 의심이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을 선별적으로 골라서 이제 검사를 진행을 네. 하는 거고요. 아유, 이런 참. 검사를 진행하면서 뭐 좀 어떻게 선별적이다 보니까는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다 불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초보 운전자들은 어떡하나? 운전자 근데 서투시면. 제가 그때 기사에서 봤는데요. 네. 의외로 음주를 안 한 분들도 이걸 통과를 잘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면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지적도 맞아요. 저기 나왔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이게 그래도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과거에 메르스 때도 좀 이용이 됐던 방법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메르스 때도 이제 전파 위험이 있잖아요. 이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막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좀 썼었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숨을 내뱉는 이 추정 방식 빼고 이제 뭐 숨을 좀 참고 있다가 이걸 머금고 있다가 뭐 숨을 쉬면서 좀 이제 하는 방식도 있고요. 또 이
부는 이 불대를 일회용으로 바꿔서 이제 뭐 할 때마다 조금씩 바꿔서 하는 이런 방식도 있고 좀 다양한 아이디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졌다고 이러다니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내 목숨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의 목숨이기 때문에요. 아시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는 뭘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내일 모레가 4.15 총선이에요. 여러 가지로 바쁘고 힘드시지만 우리 동네에 나오는 진짜 일꾼, 진짜 괜찮은 사람 선별하셔야 됩니다. 네,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한번 잘 알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